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은 의학 드라마 좋아하세요? 작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였죠. 이제 시즌2를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저도 의학 드라마를 좋아해서 작년까지 나왔던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 17까지 17년을 함께 봐왔고요. 또 하우스도 전 시즌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에세이도 찾아 읽어요. 최근에는 중증 외상센터에 대해서 쓰신 이국종 선생님의 에세이 골든아워 1, 2권을 다 읽었고, 또 요즘에 응급의학과 문학 이 양쪽에서 다 활약하고 계시는 남궁인 선생님의 책들도 만약은 없다부터 시작해서 읽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현장감을 담아 쓰신 이야기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면 의사들은 현실이 너무 드라마 같아서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도 전염병을 이겨내느라 정말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죠. 매번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오롯이 이 시기를 기록한 책들이 나오겠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책들을 읽게 될까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에세이를 하나 들고 왔어요. 김범석 선생님이 쓰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책이에요. 김범석 선생님은 서울대 암병원의 혈액종양내과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긴급한 환자들을 만나는 응급의학과와는 조금 다른 고민을 하십니다. 보통 의사들이 환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해줄까, 어떻게 하면 싹 낫게 아프지 않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김범석 선생님은 암 환자들을 만나세요.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완치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목적의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김범석 선생님이 만나는 환자들은 내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남은 수명, 기대 여명을 알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기대 수명,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남은 시간이에요. 변수가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그런 일종의 평균 값이에요. 누구도 죽음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의사로서는 환자의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하고 그걸 말해줘야 하잖아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죽기 6개월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반면에 선생님이 계시는 서울대병원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들은 보통 죽기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기껏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김범석 선생님은 환자들이 남은 삶에 대처하는 방법을 책에 적으셨어요. 그게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제가 그동안 몇 번 투병기를 소개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쓰신 의료진의 입장에서 쓰신 이야기를 읽어드린 적은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네요. 우리는 이것저것 참 많은 걸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상상 속에서 선험해 볼 수 있지만 죽음은 미리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의사 선생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합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몇 곡지를 골라서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김범석 지음. 흐름 출판. 인생 리셋. 기사님, 빨리 좀 부탁합니다. 그날은 학회 발표가 있던 날이었다. 예정된 시각보다 늦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운전사는 백미러로 나를 쓱 보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김범석 선생님 아니세요? 한 번 만나고 다시 볼 일 없는 택시 운전사가 내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다. 얼굴을 슬쩍 쳐다보니 내 환자였던 이였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그를 처음 만난 것은 5년쯤 전이었다. 그때 그는 폐암 4기였던 환자의 보호자였고 다시 4년쯤 전에는 본인이 환자가 되어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이미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흉서남 수술도 받았는데 그 흉서남이 재발되어 재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완치가 되었다. 보호자를 환자로 다시 만나는 일도 흔치 않은데 그런 그를 택시 안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몹시 반가웠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학회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혔다. 그는 반가웠는지 평소 외래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었다. 암에 걸려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소문이 나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놈들 중에도 자기도 암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며 찾아오는 놈도 있고 병원비에 보태라며 봉투에 몇만 원 넣어가지고 오는 놈도 있고 고기 사준다고 나오라는 놈도 있고요. 그런 놈들은 전화라도 해주는 게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암보험 조그맣게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놈도 있어요. 암을 앓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싹 정리되대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었던 놈들은 암에 안 걸렸으면 언젠가 그 놈들에게 크게 사기당했을 거예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애들도 그래요. 어려서 품 안에 끼고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이제는 커서 장가 보내놨으니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요. 지들도 각자 마누라 눈치도 봐야 할 거고 살면서 신경 써야 할 다른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뭐든 기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전화가 오면 와서 좋고 전화가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그러니 별로 싫은 소리 할 일도 없어요. 애들도 남이다 생각하고 정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소리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저를 더 편해해요. 막상 암에 걸려서 병수발 필요한데 결국 시중 드는 사람은 마누라더라고요. 마누라한테 고맙죠 뭐. 저는 이미 4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수술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 받아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이미 제삿밥 3번은 먹었을 거예요. 저는 복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들 시간 뺏을까봐 외래에 가도 그냥 빨리 나와요. 점심때 식사도 못하고 외래 보시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안 좋은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오래 하는 상담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저야 이제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밥 잘 먹고 안 아프고 검사 결과 괜찮다는데 더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근데 오늘 택시에서 이렇게 선생님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제가 오늘 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대신 제가 오늘 빨리 모실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상황으로 보아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병원에서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종강역으로 가는 길은 원체 혼잡스럽지만 그날따라 더 심했다. 그러니 목적지까지 빨리 가겠다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건 단지 나를 위한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우연히 만나 반갑고 신이 난 것 같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 듯 했다. 가까스로 안국역을 지날 때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어차피 택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 뿐이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죽은 사람이 귀신처럼 다니는 거다 생각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택시를 몰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 욕을 한 바가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려니 내버려둬요. 갑자기 껴들든 말든 그래봐야 한 5분 지나면 어차피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게 되거든요. 택시 몰면서도 매일 소풍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은 손님이 없어도 그냥 드라이브 여행 다닌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혼자 드라이브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기사식당 맛있는 데 찾아가서 밥 먹고요. 남들은 택시 운전한다고 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나이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안 돼요. 이 일이 좋은 게 정년이 없거든요. 택시 운전한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그래요. 너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내 나이까지 일할 수 있나 보자 하고요. 저는 절대 무리해서 일 안 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마누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둬요. 암에 걸리고 난 뒤로는 돈 벌어오라는 소리도 안 해요. 집에서 빈둥대지 않고 아침밥 먹고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은 월급 봉투라고 손에 쥐어주니까 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삼식이 아닌 것만 해도 어디예요. 암 수술 3번 받고 나니까 마누라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아프지나 말라고. 참, 저희 집은 제사도 다 없앴어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건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한데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들이 싸우더라니까요.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보고 제가 그냥 다 없애자고 했어요. 나 죽으면 내 제사 때문에 애들이 계속 싸우겠구나 싶더라고요. 살아서 잘해준 것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죽고 나서도 애들 힘들게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저희는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그냥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해요. 명절 때 더 열심히 와요. 올해는 어디로 놀러 갈지 지들끼리 계획해서 오더라고요. 비용은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이에요. 사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며 지내기에도 인생이 짧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싸우면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유서도 다 써놨고 죽으면 화장해서 강가에 뿌리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 챙기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산 사람들끼리 즐겁게 지내라고요. 나중에는 지들도 그러고 싶대요. 택시 모는 제 동료 중에서는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아침만 해도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저녁 때 장례식장에서 만나니 어찌나 허무하던지. 그렇게 갑자기 가지 않고 죽을 준비까지 끝내놨으니 저는 얼마나 다행이냐 싶더라고요. 행복한 거죠. 안 그래요, 선생님?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택시는 막 청계천을 지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암 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암 치료 잘해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인생이 리셋된 것 같다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배운 것이 별로 없었고 남들은 한 번도 안 걸리는 암을 2번이나 걸렸다. 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암이 다시 도져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또 어떻게 암이 재발될지 모르는 처지였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뒷좌석에서 택시비를 내고 몸을 일으키는 남자가 백미러 끝자락에 스쳐 지나갔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한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했고 의사로서 나름 인정받고 있으며 교수라는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외적인 조건을 놓고 보자면 운전석에 그보다 못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순수하게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행복이 어떤 절대값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와 나의 간극에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만 같아서 그 사실이 조금 더 나를 슬프게 했다.
그건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이었으므로. 인생 리셋이라. 그와 인사를 나누고 택시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전자제품에 리셋 버튼이 있듯이 가끔 우리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고. 인생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 버튼을 누르고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나 꿈 같은 이야기다. 지나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리셋 버튼이란 건 없다. 결국은 행복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부러웠다는 이야기다. 그 같은 변화가, 삶을 대하는 깊이와 여유 있는 태도가. 그럼에도 나 자신을 다독였다. 아직 내가 그 같은 리셋 버튼을 만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언젠가는 나 역시 그 같은 순간을,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10년은 더 살아야 해요. 소위 기대여명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삶의 기간으로 의사들이 길어야 6개월, 3개월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다. 일종의 평균값인데, 예를 들어 폐암 4기로 진단받은 환자가 10개월 정도 연명하다 사망한 경우 폐암 4기의 평균적인 기대여명은 1년 내외로 알려져 있으므로 평균 범위 안에 속한다는 식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므로 실제 여명은 그보다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에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대 여명을 설명하는 일은 담당 의사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때 의사와 환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의사는 환자 상태에 근거한 평균적인 수치값을 생각하고 예상되는 남은 기간에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한다. 어떻게 치료를 할지, 어떤 항암약을 쓸지, 그것도 아니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필요할지 등을 가늠해보며 환자가 남은 날 동안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는 입장이 다르다. 의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기대여명은 지금까지의 삶이 고작 몇 개월 뒤면 끝난다는 선언이므로 큰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의사가 자신의 절망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의사에게 상처받았거나 충격받았다는 환자, 보호자의 사연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유다. 이것은 기대 여명에 대한 양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간극을 줄이기는 좀처럼 어렵다. 의사는 아무리 환자의 상처와 충격에 공감하고 절박함을 이해한다고 해도 평균값을 훌쩍 뛰어넘는 기대 여명을 말해줄 수 없고 또 그렇게 살게 할 방법도 없다. 결국 의사든 환자와 보호자든 현실적인 최선은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날들에 집중한다에 있을 것이다. 70살의 노인 암 환자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의사로서 볼 때 6개월 이상 생존하기엔 어려워 보였다. 애둘러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솔직히 대답해 주었다. 그때 그 환자는 담담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외래에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떠나야겠다며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매주 하나씩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시작했다. 들어보면 거창한 일들은 아니었다. 아내와 바닷가로 여행 가서 해산물 요리 먹기, 종일 바다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주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하기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소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매주 병원에 올 때마다 지난주에 자신이 했던 일을 소상히 늘어놓으며 즐거워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고 사는 게 즐거워졌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몹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그와 비슷한 연세의 또 다른 노인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대 여명을 듣고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건 평균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그의 상태로는 당해 추석도 넘기기 힘들었다. 내 기대치는 올해까지 어떻게 해서든 추석만이라도 잘 넘겼으면 싶은데 그는 자꾸만 10년만 더를 말했다. 물론 모르는 척하고 그가 바라는 답을 해줄 수도 있었다. 적당히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말로 다독이고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현실을 눈앞에 둘 때쯤에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환자가 현실을 직시했으면 했다. 환자의 나이가 적든 많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때 남은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암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예정된 죽음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 욕심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환자에게 물었다. 10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살게 되시면 해보고 싶은 일 없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한벌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뭐 그런 거요. 여러 번의 질문에도 끝내 그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막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없는 것 같았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다. 오히려 앞에 그 노인 환자가 이례적인 경우였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엇에 기쁘고 슬픈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모르고 산다. 게다가 죽음을 코앞에 둔 노년의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계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점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남은 날을 더 살고 싶다는 바람만 되뇌며 보내기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며 사는 건 의외로 쉽지 않다. 사회에 발들이고 나면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느라 눈앞의 현실에 치여서 스스로에 대해 물을 여력이 없다. 물어서 답을 안다고 한들 훌훌 털고 내 멋대로 살 수도 없는 일이다. 당장 오늘 뭘 먹을지 뭘 할지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기 마련이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같은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린다. 습관은 관성이라는 가속도를 얻고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그저 옛말이 아님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다. 어쨌든 나는 눈앞의 노인 환자의 여명을 더 늘려줄 수는 없었다. 그저 그가 남은 시간을 잘 채워갔으면 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라도 사소한 기쁨을 찾기 바랐다. 나는 그에게 다음 외래에 올 때 하고 싶은 일 10가지만 생각해오라고 숙제를 내줬다. 하루에 한 번 웃을 일 만들기, 핸드폰 사진 매일 찍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통 문자 메시지 보내기,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같은 이런 소소한 것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숙제가 너무 어려웠던 걸까? 아니면 그런 건 너무 평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걸까? 그는 다음 외래에도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은 빈칸으로 남겨둔 채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숙제를 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인생의 숙제를 풀든 풀지 않든 어떻게 풀든 간에 결국 죽는 순간 그 결과는 자신이 안아드는 것일 테다. 기대 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별한 보너스일지도 모른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마지막 뒷모습.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테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리고 살면서 맞는 여러 종류의 처음과 마지막과 달리 이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또한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불의의 사고만 아니라면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이렇게 죽을 줄 몰랐지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의 폐암이 진행되면서 손을 놓아버린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그날도 심한 두통과 전신 통증에 시달리셨다. 식사도 며칠째 제대로 못하신 상태라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내가 학교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모셔서 나는 아버지가 입원하신 사실을 몰랐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는 대충 닫아둔 약병과 아무렇게나 구겨놓은 약봉지, 개담한 옷가지와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 같은 것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외출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래 버티시지는 못하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 끝이 그토록 갑작스러울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집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물품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치웠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아버지가 머무시던 방과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곳곳에 아버지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많은 약들과 쓰시던 필기구, 오래된 책들, 이미 오래전에 입지 않게 된 옷까지, 쓰지 않게 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떠나는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모르셨을 것이다. 알고 계셨다면 아버지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시진 않았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를 추억할 몇 가지만 남겨두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은 모두 정리했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마지막을 예감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환자를 별로 보지 못했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조차도 집을 나서면서 이 외출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에 머무는 것은 잠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그 상태로 갑자기 임종을 맞는다. 아마도 대부분 그 집에도 내 아버지의 남은 물건들처럼 고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다. 내가 목격한 마지막 뒷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었고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뒤얽혀 고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 분노로 지리멸렬함으로 끝나곤 했다. 고인이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지켜보면 무엇이든 간에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대개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할 것들이었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인의 뒷모습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종종 그조차도 책상 정리를 하듯이 집을 치우듯이 평소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흔적들을, 나의 관계들을, 나의 많은 것들을 오늘 집을 나서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의 내 흔적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덜 어지르게 되고 더 치우게 된다. 좋은 관계는 잘 가꾸게 되고 그렇지 못한 관계는 조금 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홀가분하게, 덜 혼란스럽게 자주 돌아보고 자주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부터도 잘하지 못한다. 삶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일단 마음부터 편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난 뒤 타인의 기억에 남을 내 마지막이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떠난 뒤에만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드러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데 존엄한 삶이란,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존엄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고민해 봐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해법이 있겠지만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루하루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지 않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어느 한순간 뿌듯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잡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